제국에서 우주까지 러시아가 품은 인간의 꿈. 한 가지 얼굴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 러시아를 떠올리면 무엇이 먼저 생각날까? 붉은 광장과 크렘린, 황금빛 돔을 올린 정교의 성당, 겨울공장과 에르미타주 박물관, 푸시킨과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로 이어지는 문화, 그리고 인류 최초로 우주를 향해 길을 열었던 나라. 하지만 러시아는 어느 한 장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였다. 황제의 궁전과 혁명의 광장이 함께 있고, 신을 향한 황금빛 돔과 우주를 향한 로켓이 공존한다. 푸시킨은 문학으로 러시아인의 언어를 새롭게 열었고, 빅토르초는 노래로 변화하는 시대의 청춘을 깨웠다. 나는 한복을 입고 러시아의 길 위에 섰다. 화려한 건축물을 구경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그 거대한 나라가 지나온 시간과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만나고 싶었다. 그렇게 나의 러시아 여행은 제국의 흔적에서 시작해 마침내 지구 밖을 향한 인간의 꿈으로 이어졌다. 러시아를 보여준 특별한 안내자. 우리 일행을 안내해 준 사람은 모스크바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국인 유학생이었다. 당시에는 한국어를 하면서 러시아의 역사와 지리, 문화까지 폭넓게 설명할 수 있는 안내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단순히 관광지의 이름과 연도를 외워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직접 공부하고 생활하며 도시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안내자가 필요했다. 그 친구는 우리가 바라보는 건축물 뒤에 어떤 역사가 숨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어느 성당이 어떤 시대를 지나왔는지, 모스크바 사람들은 어떻게 지하철을 이용하는지,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왜 빅토르체를 기억하는지까지 하나씩 들려주었다. 그래서 이 여행은 유명 관광지만 돌아보는 여행이 아니었다. 러시아를 공부하는 한국인 청년의 눈을 통해 조금 더 가까이 러시아의 일상으로 들어가는 여행이었다. 여행의 깊이는 얼마나 많은 곳을 방문했느냐보다 누구의 눈으로 그곳을 바라보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친구는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서 두 문화를 이어주는 작은 다리였다. 붉은 광장, 권력과 신앙, 생활이 만나는 곳. 모스크바의 중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붉은 광장의 거대한 공간이 시야를 열어준다. 한쪽에는 크렘린이 서 있고, 그 곁에는 성바실리 대성당이 화려한 색의 돔을 올리고 있다. 또 다른 쪽에는 거대한 군백화점이 궁전처럼 긴 벽면을 펼치고 있다. 오늘날 붉은 광장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혁명과 사회주의의 붉은색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 명칭은 본래 러시아어에서 아름답다는 의미와도 연결되는 오래된 표현에서 비롯되었다. 이곳은 황제의 명령이 선포되던 공간이었고, 군대가 행진했으며 시민들이 시장을 열고 서로의 소식을 나누던 공간이기도 했다. 붉은 광장에는 러시아의 권력과 신앙, 상업과 일상이 하나의 거대한 무대처럼 모여 있었다. 크렘린은 단순한 성벽이나 관건지가 아니다. 황제의 권력이 머물렀고, 혁명 이후에는 소비에트 권력의 중심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러시아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그 앞에 서자
수많은 시대가 같은 장소를 차지하며 서로 다른 이름으로 권력을 말해온 것처럼 느껴졌다. 권력은 바뀌었지만 성벽은 남았고 그 성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성 바실리 대성당과 러시아의 신앙. 붉은 광장의 성 바실리 대성당은 마치 동화 속에서 꺼내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색과 무늬의 동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성당은 16세기 이반 4세 시대에 세워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종교 문화를 성 바실리 대성당 하나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러시아 정교회는 오랫동안 국가와 황제의 권위를 지탱하는 정신적 기반이었다. 성당의 황금빛과 성화, 장중한 의식은 신앙의 표현인 동시에 제국의 권위를 보여주는 언어이기도 했다. 1917년 혁명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소련은 공식적으로 무신론을 내세웠고 많은 종교시설이 폐쇄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성직자와 신앙인들이 탄압받았던 어두운 역사도 있었다. 하지만 신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이어갔고 소련이 해체된 뒤 많은 성당이 다시 복원되었다. 러시아는 정교회만 존재하는 나라도 아니다. 광대한 영토 안에는 수많은 민족이 살아가고 있으며 이슬람교와 불교, 유대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 전통도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성당을 바라본다는 것은 화려한 건축미만 감상하는 일이 아니다. 국가 권력과 신앙, 억압과 회복, 그리고 서로 다른 민족이 공존해온 긴 시간을 함께 바라보는 일이다. 굼백화점, 사회주의의 광장에선 화려한 소비 공간. 붉은 광장 건너편에는 궁전처럼 보이는 거대한 건축물이 길게 이어진다. 굼백화점이다. 안으로 들어서면 높은 유리지붕 아래 길게 이어지는 통로와 다리, 화려한 매장들이 나타난다. 백화점이라기보다 하나의 실내 도시처럼 느껴질 만큼 규모가 컸다. 현재 건물의 전신인 상부 토르고브행은 1893년 문을 열었다.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유리와 금속 구조를 사용한 대형 상업 공간이었다. 굼백화점 공식 역사. 혁명 이후 이 공간은 국유화되었고 소련을 대표하는 국영백화점이 되었다. 그러나 물자가 부족했던 시대의 궁과 오늘날 명품 매장이 들어선 굼은 매우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한때 사회주의 국가의 국영 상점이었던 곳이 지금은 세계적인 명품과 화려한 소비를 보여주는 공간이 되었다. 크렘린이 국가의 권력을 상징한다면 바로 맞은편의 굼백화점은 사람의 욕망과 소비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을 보여주는 듯했다. 나는 굼백화점의 화려함에 감탄하면서도 그 화려함 뒤에 지나간 시대를 생각했다. 제정 러시아와 혁명, 사회주의 시대의 물자 부족과 오늘날 자본주의적 소비가 한 건물 안에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래서 굼백화점은 단순한 쇼핑 장소가 아니었다. 러시아가 지난 100여 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역사책과도 같았다.
모스크바 지하철, 도시의 땅속으로 들어가다. 우리는 러시아 사람들의 일상을 조금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 모스크바 지하철을 직접 탔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 대리석 기둥과 조각, 모자이크로 장식된 역들은 지하에 세워진 궁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만으로 지하철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 소련은 지하철을 통해 새로운 사회의 힘과 기술, 노동의 가치를 보여주려 했다. 수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을 왕과 귀족만을 위한 궁전보다 더 웅장하게 만들겠다는 정치적 이상도 담겨 있었다. 화려한 역사 공간을 지나 사람들은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집으로 돌아갔다. 관광객에게는 아름다운 건축물이지만 모스크바 시민에게는 하루를 이어주는 생활의 길이었다. 그 지하철을 타고 우리는 유명한 궁전이나 성당이 아닌 한 가수의 흔적을 찾아갔다. 빅토르 최의 추모벽이었다. 빅토르 최, 벽에 남은 청춘의 목소리. 빅토르 최는 고려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락그룹 키노의 리더로 활동하며 1980년대 소련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그의 노래는 거창한 정치 구호를 직접 외치기보다 삶의 답답함과 변화에 대한 갈망,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려는 청춘의 마음을 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혈액형은 그의 이름과 함께 널리 기억되는 노래다. 1990년 30을 앞둔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노래는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벽에 그의 얼굴을 그리고 가사를 쓰고 꽃을 놓았다. 새로운 글씨가 오래된 글씨를 덮고 그 위에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이 적혔다. 정돈된 기념관도 거대한 동상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벽에는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실제 마음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예술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을 넘어 살아남는지를 생각했다. 정부가 세운 기념비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켜온 벽. 그곳에서 빅토르 최는 과거의 가수가 아니라 여전히 노래하는 사람이었다. 푸시킨이 문학으로 러시아인의 언어를 새롭게 열었다면 빅토르 최는 노래로 변화하는 시대의 청춘을 깨웠다. 시대와 장르는 달랐지만 두 사람은 모두 언어와 예술로 사람들에게 자기 시대를 바라볼 눈을 주었다. 모스크바 대학교. 거대한 건축보다 깊게 남은 대화. 모스크바 대학교는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건축물이었다. 소련 시대를 상징하는 이른바 7잠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높이 솟은 중앙탑과 좌우로 펼쳐진 건물은 국가의 규모와 힘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러나 나에게 이 대학이 특별했던 이유는 건축물의 크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우리를 안내한 한국인 유학생이 공부하던 곳이었고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님이 냉전 시대의 학술과 문화교류의 길을 넓혀간 장소이기도 했다. 1970년대는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고 중국과 소련 사이에도 긴장이 높았던 시기였다. 그러한 시대에 이케다 선생님은 국가의 이념이나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과 사람의 대화까지 막혀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1974년 모스크바 대학교 학생들과 교류했고
1975년에는 대학을 방문해 강연했으며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첫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모스크바 대학교와의 교류 기록. 정치가 사람을 나눌 때 교육과 문화는 다시 사람을 이어줄 수 있다. 그 정신이 내게는 깊이 다가왔다. 한 나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찬양도 적대감도 아니다. 먼저 만나고 듣고 대화하며 상대가 어떤 역사를 살아왔는지를 이해하려는 태도다. 모스크바 대학교 앞에서 나는 거대한 건물보다 그 안에서 이어진 사람들의 대화를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를 안내한 한국인 유학생의 모습도 떠올렸다. 국가 사이의 문화 교류는 언제나 거창한 외교 회담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한 청년이 두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한 무리의 여행자에게 자신이 이해한 문화를 설명하는 일도 작지만 소중한 문화 교류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황제가 유럽을 향해 연창. 여행은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어졌다. 네바강과 수많은 운하가 흐르는 이 도시는 표트르 대제가 유럽을 향해 세운 새로운 수도였다. 광대한 러시아가 서유럽의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며 근대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도시였다. 하지만 도시의 화려함 뒤에는 늪지를 메우고 건물을 세운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도 있었다. 한 명의 위대한 황제가 도시를 세웠다는 문장만으로는 그 역사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궁전과 성당, 광장과 운하는 황제의 꿈이면서 동시에 이름 없이 일한 수많은 사람의 노동이 남은 흔적이다. 러시아 제국은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고 영토와 문화적 영향력을 넓혔다. 그러나 그 힘의 이면에는 신분의 차이와 농노제, 빈곤과 억압이 존재했다. 화려한 궁전과 힘겨운 민중의 삶 사이의 간극은 결국 혁명의 불씨가 되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제국이 가장 화려하게 꽃핀 도시이면서 제국의 몰락을 불러온 혁명이 시작된 도시이기도 했다. 겨울궁전과 에르미타주, 황실의 공간에 쌓인 인류의 시간. 네바강가의 겨울궁전은 러시아 황제들의 권력과 생활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웅장한 계단과 황금빛 장식,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어지는 방들은 제국의 규모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곳은 황제의 거처보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에르미타주의 미술품 수집은 18세기 예카테리나 2세가 유럽의 작품을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본격적인 토대를 갖추었다. 이후 수집 범위는 회화와 조각을 넘어 고대 유물과 장식미술, 보석, 가구와 고고학 자료까지 확대되었다. 그곳에서는 작품을 한 점씩 감상한다기보다 인류가 남긴 수많은 시대를 한꺼번에 지나가는 듯했다. 방대한 작품을 모두 이해할 수도, 작품마다 이름과 작가를 모두 기억할 수도 없었다. 한 작품 앞에 잠시 멈추면 또 다른 방과 또 다른 시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는 에르미타주의 모든 작품을 소개하려 하지 않는다. 몇 점의 대표 작품과 내가 특별히 발걸음을 멈춘 장면을 통해 이 박물관이 품고 있는 시간의 깊이를 전하려 한다. 나는 그곳에서 예술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수집과 권력의 관계도 생각했다. 황제의 막대한 부와 권력이 있었기에 세계의 귀중한 작품들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었다. 그 수집은 오늘날 인류의 문화유산을 만나는 기회를 주었지만 동시에 제국이 무엇을 소유하고 과시했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1917년 혁명은 이 궁전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황제의 사적 공간이었던 궁전은 혁명 이후 국가의 박물관으로 확대되었고 대중이 들어와 예술품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황제는 사라졌지만 궁전은 남았고 황실의 소장품은 세계인이 찾아오는 문화유산이 되었다. 에르미타주에서 나는 예술이 권력에 의해 수집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권력의 주인을 넘어 인류 공동의 기억으로 다시 읽힐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푸시킨, 한 시인의 사랑과 마지막 시간. 러시아 여행에서 문학인인 내가 지나칠 수 없는 인물이 있었다. 러시아의 국민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다. 푸시킨은 러시아 근대 문학의 문을 연 시인이자 소설가였다. 그의 언어는 러시아 문학의 표현을 새롭게 했고 뒤이어 등장한 수많은 작가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의 삶은 기우지 않았다.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을 작품에 담았고 권력의 감시와 유배를 겪었다. 나는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 53번지에 있는 푸시킨 기념 아파트를 찾았다. 이곳은 푸시킨이 태어난 생가가 아니라 1831년 나탈리아 곤차로바와 결혼한 뒤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집이다. 두 사람은 이 집에서 약 석 달을 살았다. 현재도 집 앞에는 푸시킨 부부의 조각상이 나란히 서 있다. 러시아 푸시킨 박물관 공식 안내. 국민시인이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도 사랑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렸던 한 젊은 인간의 시간이 있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에르미타주에서 멀지 않은 모이카 강가의 푸시킨 마지막 거처도 만났다. 결투에서 치명상을 입은 푸시킨은 이 집으로 돌아왔고 1837년 37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모스크바의 신혼집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마지막 집. 한 곳에는 사랑의 시작이 있었고 다른 한 곳에는 생의 마지막 시간이 남아 있었다. 한 사람의 삶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언어는 사라지지 않았다. 푸시킨의 집 앞에서 나는 생각했다. 문학은 한 인간의 유한한 생을 세대를 넘어 살아있게 하는 또 하나의 집인지도 모른다고. 혁명과 소련, 새로운 세상을 향한 이상과 그늘. 러시아 제국의 화려함은 영원하지 않았다. 전쟁과 빈곤, 불평등과 정치적 억압 속에서 민중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1917년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졌고 러시아는 전혀 다른 사회를 향해 나아갔다. 혁명은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약속했다. 교육과 과학기술을 확대하고 짧은 시간 안에 거대한 산업국가를 세우는 성과도 이루었다. 나치 독일에 맞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분명한 어둠도 있었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었고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숙청과 강제 수용, 언론과 표현의 억압이 이어졌다. 종교 역시 탄압을 받았으며 국가의 목표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생명이 희생되기도 했다. 역사를 균형 있게 바라본다는 것은 성과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그 성과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을 잊지 않는 일이다. 소련은 교육과 과학, 우주 개발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자유를 억압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남겼다. 러시아의 역사는 선과 악이라는 두 단어로 나누기에는 너무 복잡했다. 그 복잡함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그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시작일 것이다. 우주를 향한 첫걸음. 러시아 여행에서 만난 또 하나의 얼굴은 우주를 향한 도전이었다. 제국의 황제들은 더 넓은 땅을 향해 나아갔지만 20세기의 과학자와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 밖의 공간을 향해 눈을 돌렸다. 1957년 소련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다. 지구 궤도를 돌며 보내온 작은 신호는 인류가 지구 밖으로 내디딘 첫걸음과도 같았다. 그리고 1961년 4월 12일 유리 가가린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로 향했다. 그는 인류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돈 사람이 되었다. 한 인간이 처음으로 지구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별을 바라본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역사 역시 소련 한나라의 영광으로만 볼 수는 없다. 당시 우주 개발은 미국과 소련이 벌인 냉전 경쟁의 일부였다. 국가의 체제와 기술력을 과시하려는 경쟁이었고 막대한 자원과 위험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경쟁에서 시작된 기술은 인류의 지식과 가능성을 넓혔다. 오늘날 우주에서는 서로 다른 나라의 우주 비행사들이 함께 연구해왔고 국가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도 우주 비행에 참여하고 있다. 2001년에는 민간인이 비용을 내고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을 통해 국제 우주정거장에 다녀왔고 이후 민간 우주비행 임무도 이어졌다. 나사의 민간 우주비행 기록. 이제는 국가가 선발한 극소수의 우주비행사만이 아니라 민간인도 조건을 갖추면 지구 밖으로 떠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물론 아직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여행이 아니다. 비용과 건강, 훈련과 안전이라는 높은 장벽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우주로 갈 수 있는 시대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우주가 국가만의 영역에서 민간인에게도 열리기 시작한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한때 소련이 지구 밖으로 쏘아 올린 작은 인공위성의 신호는 오늘날 민간 우주여행과 상업 우주정거장을 향한 길로 이어지고 있다. 나사의 상업 우주개발 안내공전을 세운 인간이 혁명을 일으키고 시와 노래로 시대를 견디며 마침내 자신이 태어난 지구 밖으로 나아간 것이다. 러시아에서 만난 인간의 가능성. 나는 러시아에서 화려한 건축물만 본 것이 아니었다. 크렘린에서는 권력의 시간을 보았고 성당에서는 억압 속에서도 이어진 신앙을 만났다. 구운 백화점에서는 재정과 사회주의,
현대의 소비 문화가 한 건물 안에 겹쳐 있는 모습을 보았다. 에르미타주에서는 황제의 소유물이었던 예술이 세계를 위한 문화유산으로 다시 읽히는 시간을 만났다. 푸시킨의 신혼집과 마지막 거처에서는 한 인간의 짧은 생을 넘어 살아남은 문학의 힘을 생각했다. 모스크바 지하철을 타고 찾아간 벽에서는 빅토르 최의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났다. 모스크바 대학교에서는 냉전과 이념의 벽을 넘어 교육과 문화, 대화로 사람을 이어가려 했던 정신을 떠올렸다. 그리고 우주박물관에서는 인류가 처음으로 지구의 경계를 넘어섰던 순간과 민간인도 우주를 향해 떠나기 시작한 오늘을 마주했다. 러시아는 한 가지 얼굴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였다. 제국의 영광만으로도, 혁명의 이상만으로도, 소련의 성취나 억압만으로도 그 전체를 설명할 수 없었다. 찬란함과 상처, 신앙과 억압, 문학과 노래, 경쟁과 도전이 함께 쌓여 오늘의 러시아를 만들었다. 여행은 어느 나라를 판단하기 위해 떠나는 일이 아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견뎌왔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다. 나는 한복을 입고 러시아의 길을 걸었다. 한국인의 눈으로 러시아를 바라보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질문은 한 나라만의 것이 아니었다. 인간은 왜 권력을 꿈꾸는가? 왜 신을 찾고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가? 그리고 왜 자신이 사는 땅을 넘어 더 먼 세계로 가려 하는가? 제국의 궁전에서 우주선까지, 푸시킨의 문정에서 빅토르 최의 노래까지, 러시아 여행에서 내가 만난 것은 한 나라의 거대한 역사이면서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가려는 인간의 꿈이었다. 길은 붉은 권장에서 끝나지 않았고 네바강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 길은 지구 밖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인간의 다음 여행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